아파트가 될 만한 거.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100% 당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시장이 안 좋아지거나 그럴 때는 좀 제외를 하고는 100% 안전 마진이 있는 거죠. 오래된 사람들이 살았던 그 동네도 재건축이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왔다. 이제 10년 동안 이제 갈 일만 남았다. 오늘 지금 바로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지도편입니다. IMF님과는 이제 2020년 7월 네, 딱 작년 1년. 한 1년 전쯤에 네. 촬영 때 뵀었는데 원래 이제 IMF님이 이제 청약의 신이라 네. 불리시는데 요번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뭐 청약의 아버지 어머니 격인 재건축 재개발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네. 뭐 우리가 내 집 마련할 때 네. 꼭 청약만이 답이 아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시대에서는 사실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방법은 청약이 맞습니다. 네네. 청약을 해야죠. 청약을 할 사람은 하는데 그런데 청약이라는 제도에서는 당첨자와 당첨이 되지 않는 사람이 나눠지게 그쵸. 되죠. 그러면 당첨이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10번 이상 도전해야지 네. 당첨이 되기도 하고 아예 안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청약이 아닌 다른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 네. 청약이라는 거는 새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될 만한 거. 그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거죠. 네. 사실 이제 미래 주택의 탄생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뭐냐면 우리가 지금 주택이 이제 아파트를 위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파트가 어떻게 탄생됐을까라고 생각하면 두 가지, 큰 그림으로는 두 가지거든요. 지금 말했던 택지지구 안에서 그러니까 택지지구 안에서 그러니까 서울의 택지지구가 지금 마곡, 고덕, 강일, 그다음에 위례 신도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더 이상 택지지구가 없습니다. 이제는 택지지구를 만들 곳도 없지만 네. 뭐 어떻게 방법으로 또 나올 수가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라고 보면 그러면 다른 미래주택은 뭐였냐? 여기 근처에 있는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를 예를 든다면 재개발이죠.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택지지구 안에서 그러니까 오로지 100% 청약을 위해서 하는 주택은 당첨되기가 아예 물건이 없고 네.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은 일반 분양분이 나오죠. 최근에 DH자이 개포 사태 뜨거웠죠. 뜨거웠죠. 몇 명이 몰렸죠? 네, 24만 명. 막 그 한 타입에서 24만 명, 뭐 14만 명 이렇게 몰렸는데요. 네. 제 주변에 무주택자라면 다 넣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만큼 뜨거웠던 그러니까 무주택자만 또 청약이 가능했어요. 네. 무순위 청약이. 그러니까 더해 보면은 한 38만 명이 지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38만 명 정도에서 세대당 1명인데 그러면 우리 그 지금 서울 인구를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숫자가 내 집 마련, 새 아파트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보면은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서울에 이제 상반기 때 정말 이렇다한 청약지는 원베일리 하나였습니다. 근데 원베일리도 9억 원 이상이다 보다니까 뭐 대출이 안 됐지만 네. 가점이야 뭐 69점. 그러니까 69점이라는 건 뭐냐면 4인 가족, 서울의 네. 4인 가족이 만점 점수예요. 더 이상 늘릴 수 없는 점수였다는 거죠. 근데 69점이라면 69점이 다 당첨이 되는 게 아니라 69점 안에서도 같은 점수대 똑같잖아요. 그럼 추첨이 되는 겁니다. 근데 69점이라서 다 당첨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 서울에 이제 또 분양할 단지들이 있지만 네. 그 단지들의 아빠와 엄마는 사실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청약과 메비우스 띠처럼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나올 만한 청약지도 알고 어디가 입지가 있고 그런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대한민국 청약지도를 냈던 이유는 네. 지금 당장 조금 있으면 정말 서울의 청약지가 많이 나오고 정말 좋은 지역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청약을 외쳤죠. 그 책에서는. 근데 지금은 더 이상 이렇게 나올 만한 것들이 너무 규제가 많다 보니까 사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하는 게 어렵죠. 근데 보편적으로 뭐 서울에만 국한져서 얘기하냐. 근데 경기도도 똑같이 되고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은 분양이라는 게 어떤 땅도 있고 거기에 이제 건물을 짓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분양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내 집 마련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청약의 아빠 엄마인 재건축 재개발을 조금 어렵지만 한번 공부해 보면 네. 어떨까 해서 이 책을 출간하게 됐죠.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 근데 책에 보니까 뭐 이게 100% 청약에 당첨되는 법이다. 그렇죠. 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수위가 세지 않나. 요거 좀 한번 해석 좀 해주신다면. 왜냐하면은 내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사게 되면 새 네. 아파트를 받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죠. 권리가 박탈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규제로 인해서 네. 여기 안에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99%는 내가 끝까지 가져간다면 새 아파트를 당첨이 되는 거죠. 실례로는 제가 내 집 마련으로 2005년도에 재건축 입주권을 사서 100% 당첨이 됐죠. 대부분 청약홈에 들어가서 당첨을 막 열어봐요. 그러니까 밤 0시에 이게 뜨거든요. 그러면 떨리는 마음으로 열지만 재개발 재건축의 입주권의 동호수가 추첨되면 나는 어디에 됐을까? 네. 그것만 상상하고 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당첨이 됐을까라는 게 아니라 나는 어느 동호수에 됐을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100% 당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100% 당첨인데 우리가 보면은 재건축 재개발은 그 땅을 제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인센티브를 줘요. 네. 어떤 거냐면 노얄층 노얄동을 주게 되죠. 네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그 원베일리 아파트도 거의 네. 59 타입, 74 타입밖에 없었거든요. 전용 면적. 네. 그러니까 24평 아니면 30평 방 있고 그러면 왜 33평 왜 없어? 그건 다 조합원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사실 다 100% 당첨이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끝까지 이제 가져간다면 동호수 발표까지 가면. 야, 그럼 책에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은 뭐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많이 들린 용어긴 한데 안전 마진이 굉장히 좀 좋다고. 주식에서도 안전 마진은 뭐예요? 굉장히 알려줘요. 중요하죠. 알려줘요. 내가 먹고 요 정도는 최소 먹을 수 있는. 그거 생각하고 네. 이제 대부분 들어가는데 우리가 대부분 부동산을 투자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해요. 오를 만한 것들을 추천해 달라고. 네. 내가 사고 꼭지 아니냐고. 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사실 네. 정말 제가 이때까지 봐왔던 것 중에서 이제 뭐 시장이 안 좋아지거나 그럴 때는 좀 제외를 하고는 100% 안전 마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어떤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이제 땅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건축비를 또 네. 내고 그렇지만 일반 분양분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조합원 분양가에서 일반 분양가 요게 사이에 어떤 안전마진도 있지만 사실 그 사이를 사실 프리미엄으로 덮기도 해요. 거의 비슷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쩔 때는 일반 분양분이 더 쌀 때도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 현상으로서는 주변 시세보다는 100% 싸죠. 왜냐하면은 어떤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네네. 어떤 우리가 지금 재건축 재개발의 가장 두 가지 리스크는 사업의 지연 안 될 것들. 네. 그렇게도 되고 또 아예 안 되는 경우로 있잖아요. 그런 리스크를 가지고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주변 시세가 오르면서 같이 오르는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들어온 신축이 있지만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가 제일 비싸잖아요. 이 아파트가 아크로 리버파크입니다. 이거 신축에- 반포에 있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인데, 근데 옆에 이제 여기 이제 그 짓고 있는 아파트가 바로 원베일리 아파트예요. 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아크로 리버파크가 14년, 15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얘가 입주를 하게 되면 거의 뭐 7, 8년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사실 새 것이 더 비싸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아크로 리버파크의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지금 계산하기가 쉽죠. 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안전마진이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책에는 뭐 잠실 주공 5단지를 비교하는 예시도 있던데. 네, 잠실주공 5단지는 사실 그게 딱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조합에서 따졌을 때, 그리고 이제 어떤 대지 지분, 그러니까 넓은 대지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반포주공 5단지는 지금 30평을 사더라도 그냥 40평이 무상으로, 그러니까 돈을 이제 주지 않아도 네. 40평을 그냥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이 그만큼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주변의 시세하고 비교했을 때도 엄청 싸죠, 지금. 그렇게 말하면 그게 어떻게 싸? 그렇게 되지만 주변에서 비교했을 때는 네. 싸고 지금 보면은 아직 지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이제 더 많이 파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 하면 재밌는 게, 이 안전마진을 계산하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와, 이거 이제 2억 남네. 그냥 말이 나와요. 그냥, 3억 남아.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산 방법, 어떤 그 사업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현장에서 파악하고 계산을 하다 보면 100% 안전마진이 있고 100% 오를 만한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게 무주택자들한테도 좀 좋은 네. 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은 진짜 무주택자에게 좋은 게 뭐냐면, 네. 무주택자한테 이제 세금면이라든지 대출면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상품이라고 봐요. 저도 재건축 입주권을 했던 이유는 사실 청약에 당첨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선택을 했거든요. 그때 청약 통장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했는데, 그때 무주택자 상태에서 그걸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무주택자한테는 최고의 상품이죠. 그리고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요즘에는 그 거주하지 않으면 못 사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에게 지금 아주 열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1주택자는요? 1주택자는 갈아타기 할 때는 너무너무 좋은 상품이죠. 왜냐하면은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더 좋은 곳을 원하잖아요. 근데 지금 내 집을 팔아서는 그거 팔고 그대로 못 가잖아요, 잘. 못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바로 입주하는 게 아니라 네. 저도 그때 당시에 대부분 분양을 해서 2년 뒤나 이렇게 입주를 하잖아요. 한 3, 4년 뒤에 입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산을 또 마련하는 시간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자금 플랜을 또 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들한테 자신이 정말 좋은 곳으로 더 상품성으로도 뭐 새 것으로 아니면 입지면으로 갈아탈 때는 1주택자에겐 정말 진짜 이것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재건축 재개발이 아까 IMP님이 이제 리스크 말씀해 주시는 거, 사업의 지연, 네. 그다음 아예 안 되는 거, 요거 뭐 그냥 간략하게 요약하면 뭐 된다라는 전제하에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지 않는가라는 거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좀 맞아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있습니다. 책에 제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몇십억을 날린 사연을 넣어놨는데요. 네. 정말 조합 설립인가 그 동의를 하라고 이렇게 종이를 줬는데 네. 던져버렸어요. 그러다가 5년 뒤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얘기냐면요. 현장에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빨리 될 수 있는 요소가 있죠. 지금 서울은 왜 이렇게 늦냐? 그러면 네. 정책적인 면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들도 해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현장에서 느껴져야 되는데 현장에서 가장 두 가지거든요. 주민의 열의. 그 다음에 지자체. 근데 사실 지금 서울만 이렇게 느리지, 부산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합 설립 인가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이 조합 설립 인가라는 거는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을 시작하겠다. 회사를 차린 그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쭉 가겠다라는 건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5년 동안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규제로 인해서. 그렇지만 다른 지역은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해서 투자자의 시계가 달라요. 돌아가는 게. 우리가 어릴 때는 막 어른이 되고 싶고 막 되게 늦어지고 막 느린 시간 같고 막 수능 오면은 막 왜 이렇게 안 와? 막 군대 시계도 늦다면서요. 그런데 투자자 시계를 보면은 제가 이렇게 겪어봤을 때 2년이 가장 길어요. 이거 언제 세입자 받고 언제 도래돼 막 언제 팔아 뭐 그 세금 기간도 있으니까. 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면 시계가 엄청 빨리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면은 대부분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한 투자를 하고 나서 대부분 동호수도 받고 입주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근데 똑같은 A 구역을 제가 샀는데 B 구역은 아직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빨리 되는 요소를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것들도 파악하다 보면 이게 빨라지는 그런 것들도 찾을 수 있고 기다리는 것도 어떻게 되면 자금 여력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가는 구역들이 뭐였는지 한번 찾아보는 찾아봐야 거죠. 되는 거죠. 네. IMP님이 책에서 나와 있는 그 놓친 건 어디였고 그거를 좀 빨리 팔아버렸던 거죠. 그래서 얼마를 놓친 거죠?
제가 얘기하면 지금 과천주공 7-2 단지, 7-2 단지. 어딘지 한번 볼까요?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네. 지금 웬만해서 안 보려고 막 그러는데. 원래 한번 이 보겠습니다. 남의 불행은 옆에서 봐줘야 돼. 네, 제가 이거는 망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네. 거 보시면 되겠어요. 과천인데요. 과천. 과천에서 이게 레미안 과천 센트럴 스위트 아파트예요. 네. 이 아파트. 단지를 보면 여기 시공이다. 과천역에 제가 그 안전매진 그것도 다 계산을 해놨는데 내가 네. 얼마에 샀는지 4억, 제가 봤을 땐 한 5억에서 6억 정도에 대해서 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2013년도에 이거를 경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네. 낙찰을 받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양도세가 감면이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팔아도 사실 그 양도세를 많이 안 내는 거였어요. 0이었어요, 양도세가. 그래서 이제 빨리 팔려고 막 수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옆집 할머니가 왜 수리를 하냐고. 그래서 아니 왜 남의 일에 이렇게 상관을 하시지? 그러고 막 수리를 뚱땅뚱땅 했어요. 엄청 시끄럽게. 네. 그러니까 엄청 저 집은 왜 저렇게 수리를 하냐 한마디씩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래서 이제 냈는데 이제 매도를 했어요. 낙찰을 받고 한 5개월 뒤에 바로 얼마 차익 보셨는데? 한 1억에서 2억 정도 차익을 봤어요. 일단 그 자체는 뭐 돈을 벌긴 했으니까. 했는데 그때 당시 수리를 하고 있는데 조합 설립 인가한다고 아까 회사를 차린다고 이제 진행한다고 종이가 왔었어요. 우편물이. 근데 제가 그랬잖아 아까 내 집 마련 재건축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는 재린이고 불인이라서 아무런 것도 없다가 이걸 딱 봤는데 뭐야 이거 언제 된다고 하고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가 잘 됐던 이유를 나중에 알았어요. 여기서 보면은 좀 어려운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분제와 도급제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 근데 도급제를 선택해서 빨리 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최초로 이제 과천에서 그렇게 진행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2기 재건축이긴 한데 이게 지금 입주가 18년 7월에 입주를 한 거예요. 제가 13년 4월 2일 날 낙찰을 받았으니까 4년. 4년. 4, 5년. 보기 싫은데. 네. 지금 20억이다. 어머, 어떡하면 좋아. 20억이네. 진짜. 그러고 나서 제가 이거를, 팔고 나서 이렇게 빨리 갈 줄은 제가 청약을 그때 이걸 보고 어떻게 이렇게 속도가 나지 하고 다 찾아봤어요. 근데 진짜 몇 년 안에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얘는 이렇게 됐지? 하고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 제가 재건축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 어떤 뭐 부동산이 뭐 꺾인다. 뭐 이럴 때마다 가는 곳이 3군데가 있었어요. 지금 헬리오시티 가락시형. 그다음에 개포주공. 그다음에 제가 좀 감당해야 되니까 그리고 위례신도시. 이 3군데를 다녔어요. 그 다음부터. 그러면 가서 이제 마음을 다독이는 거죠. 이 핵 같은 시장 안에서 어떻게 이제 투자를 하시고 어떻게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지 그 부동산에 가서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재건축이 정말 우리 부의 어떤 중심축이구나 부동산에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꼈죠. 그래서 사실 이 사례를 보면은 내가 정말 이때 재건축으로 내 집 마련을 했는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재린이니까 그렇긴 한데 단순하게 어떤 그거를 이제 길다라는 착각을 한 거죠. 최근에 뭐 리모델링 단지도 되게 긴다고 그러지만 되게 빨리 된 단지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투자했던 다른 구역들도 되게 빨리 갔어요. 생각 외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장의 소리를 놓쳤던 것들이 그리고 어떤 그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어쨌든 빨리 진행된다라는 게 있으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리스크인 사업에 지연될 수 있는 요소라든가 이거 아예 안 될 수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 안 될 수 어떻게 좀 피해가요? 가장 중요한 게 주민 그 안에 있는 구역 안에 있는 사람들의 열의가 가장 중요해요. 가서 이제 하는 열의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조합장님도 되게 중요해요.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사실 우리가 보면은 그 전문 CEO는 아니에요. 그분은. 그러니까 거기 소유자 중에서 대표가 되는 거예요. 지주회사의 대표. 그러니까 전문 CEO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지금 보면은 또 정책이 되게 중요하죠.
그러면 IMF님 이렇게 좋은 상품이었으면 왜 작년에 이 책 안 냈냐 네. 이렇게 말하겠지만 지금은 사실 가장 좋은 적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정도 지금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재건축 재개발로 풀려고 공공 재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도입하잖아요. 지금 오세훈 시장님도 지금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고 계세요. 제가 느껴지는 바로는 네. 어떤 그 결과물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고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장이 됐다라는 것들을 현장에서도 느꼈고 이제 네. 시작한다라고 해서 이 책을 내게 된 거죠. 그럼 재건축 재개발은 뭔가 돈이 많이 들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긴 하는데 돈이 좀 없어서 좀 할 수 있는 분야인지.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냥 얘기를 하겠는데 그렇지만 서울만 봤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경기도, 인천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지식을 배우고 나서 대부분 투자를 이제 서울 만약에 했더라도 지방도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6.25 전쟁으로 거의 국토가 초토화되고 나서 그때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주택의 문화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1970년대부터 아파트 문화가 생겼기 때문에 지방도 똑같아요, 사실. 그래서 지방에 보면은 전주 우리가 옛날 수도잖아요. 백제시대. 그리고 경주. 우리가 보면 주자 들어가는데 원주. 이런 데도 사실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은 원래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집만 낡을 뿐이죠.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라는 건 입지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입지가 엄청 좋은 입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입지 공부를 하지 않아도 돼요. 원래 좋은 곳이에요. 원래 좋은 곳인데 상품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돈을 보면은 좀 많이 들어가긴 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는 최소 금액으로는 3억 이상 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인천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사실 저도 이걸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할 때도 일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근데 좀 좋았던 게 뭐냐면, 또 좋았다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처음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나중에 또 자금 마련할 때는 돈이 조금 들어가는 거죠. 사실 들어갈 땐 많이 들어가지만, 청약은 들어갈 때는 계약금 10% 정도만이지만 마지막엔 또 많이 들어가고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거 영상 찍기로 하면서부터 주변에 재건축 재개발 글씨가 조금씩 보이던데 우리 일반 사람들은 약간 똑같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재건축 재개발 일단 이게 좀 뭐가 좀 다르죠? 사실 그 마지막 모습은 똑같잖아요. 어떤 새 아파트가 그쵸. 똑같은데 그 땅 자체에 올려져 있는 어떤 그 건물이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소방차를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소방차가 지나갈 수 없는 곳과 지나갈 수 있는 곳. 그런데 건물이 둘 다 낡았어. 그러면 소방차가 지나갈 수 있는 곳은 재건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소방차가 못 지나가. 그러면 재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범위가 좀 더 큰 느낌이네요. 약간 동네는 재개발, 이 건물만 다시 하는 건 단지 재건축. 아파트나 어떤 단독주택 재건축도 있지만, 그래서 상품이 다르죠. 아파트는 딱 아파트만 있잖아요. 구분 등기된 건물이 있는데, 그러니까 호수가 있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그 빌라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뭐 다세대도 있고, 그리고 도로도 있습니다. 도로도 땅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무허가 건물. 그러니까 그 치유지나 국유지 위에 그냥 건물만 딱 지어놓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도 사실 재개발에서는 신축에 줄 수 있는 입주권, 권리를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권리를 받는 사람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만 사실 이게 약간 디테일하게 조금씩 다르지만 큰 그림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재건축 재개발의 좀 사업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걸 설명할 때 정말 쉽게 해야 된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왜 이런 단어들을 어려워할까? 사실 이게 한문이잖아요. 지금 조합 설립 계속 얘기했는데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프로세스를 한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조합이 사업을 관리하다.
이거 단어를 이제 딱 느껴지면 이게 프로세스가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그 구역 안에 그 안에 있는 사람 중에서 75%가 동의를 받아서 네. 회사를 만드는 거죠. 지주회사를. 취조부 동의 못 받으면요? 못 만들어요. 그래서 75%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75%에서 조합이 설립된다는 건 회사를 건립할 수 있는 권리죠. 그리고 회사를 건립하니까 이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5%가 동의를 안 해도 75%가 동의하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100%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이 설립되면 이 회사의 목표는 뭐냐면 새 아파트를 건설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사업이잖아. 그 건설하는 거. 그러면 그 사업을 그 건설하는 모양을 이렇게 만들죠. 네. 모형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그게 바로 사업 시행인가. 사업을 시행한 이렇게 지을 거야. 너 같이 갈래? 그래도 한 번은 물어봐야 돼. 너 같이 갈래? 안 갈래? 네.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멋있다. 그렇게 또 가시적으로 보니까 꿈을 꿀 수 있는 거죠. 새 아파트 내가 저기 들어갈 수 있겠다. 사업을 시행을 하는 거죠. 조합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관리는 뭐냐면 이거 짓는데 돈이 이만큼 들어가 돈 계산을 했더니 네. 너 이거 받고 싶어? 그러면 너 2억 정도는 내야 돼. 라고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관리입니다. 관리 처분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걷다 보면 네. 내가 이제 계산을 해서 2억을 낸다고 한다. 오케이 해서 되고 나서는 그 아까 말했던 아파트라든지 주택을 멸실을 하는 거죠. 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새 아파트를 짓게 되고 네. 그래서 입주를 하는 겁니다. 네.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상상이 아직 잘 안 돼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리마인드를 계속 하셔야 되고 그런 지역, 재개발, 재건축이 가는 지역을 한번 가보면 좋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 이주를 하고 있는 멸실하기 직전인 반포주공 1단지가 있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는 한번 보실까요? 네, 좋습니다. 네. 여기 서울이잖아요. 네. 서울을 중심으로 용산구 바로 밑에 서초구가 있습니다. 네. 서초구에 지금 보면은 여기 고속터미널이 있잖아요. 네네. 그 왼쪽 편에 지금 반포주공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반포주공이요, 지금 바로 지금 이주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만간 이 그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거리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이 나무만 봐도 재건축 돼야 돼요. 네. 너무 울창해요. 너무 울창해요. 이 나무가 다 베어지는데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쩔 때는 그 다음에서 노드뷰로 시간을 역행하면서 그 네. 현장을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걸로 보면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라는 네.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포주공 같은 경우에는 조만간 이제 이주가 다 끝나고 나면 이게 멸실이 되는 거죠. 다 없애는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영화에서 신과 함께 영화 보셨어요? 맞죠. 거기서 보면은 재개발 지역이 있잖아요. 네네. 부식 멸실한 거. 네. 사진도 넣어놨는데 그게 바로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부가현 뉴타운 안에 있는 힐스테이트예요. 힐스테이트 자리예요. 저거 어디야 하고 찾아가지고 간판 찾아가지고 그 위치 찾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이제 상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아까 소방차라고 했잖아요. 네. 정말 좁은 길이 있습니다. 저는 좁은 길만 봐도 가슴이 두근두근대요. 그래서 차 사고도 많이 나서 지나가다가. 그런데 그런 곳은 놓치지 마셔야죠. 요런 데가 재개발이 될 수 있겠구나. 네.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5층짜리 아파트라든지 네. 낡은 아파트, 특히 30년 연한이 된 기준이 그러면 누구나 낡으면 다 돼? 그게 아니라 적어도 30년이 지나야지만 재건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30년이 지나지만 재건축이 조건이 되는 거예요? 네,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전엔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럼 한 25년 차부터는 눈여겨봐도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록에도 넣어놨는데요. 그 강남구나 서초구나 이게 연식별로 쫙 아파트를 정리해 놨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 게 있고 재건축 안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왜 이거 안 하지? 하고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제 조만간 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제가 1995년까지 네. 그 아파트를 정리해서 리스트해서 부록으로 네. 이번에 초판 한정으로 드리기 때문에 아마 빨리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사실 책에다 네. 넣기는 조금 뭐 양이 많아서. 리스트고 그래서 그렇게 네. 했고 사실 그 부록 안에서는 요 안에 제가 지도잖아요. 네네. 지도니까 그 지도가 되게 많이 들어갔는데 네. 사실 그 지도 이거 무거워서 임장 갈 때 못 가지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그 지도만 또 그 부록에다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부록을 못 받았다고 또 네. 아쉬워하지 마시고 여기 안에 있는 것도 뭐 임장 가실 때 네. 지도를 많이 그려놨습니다. 자, 그럼 재건축 재개발은 언제 사야 돼요? 단계별로 아까 조합이 사업을 관리한다라고 네. 하잖아요. 조합이 사업을 관리한다. 사실 그 어떤 수익적으로는 거의 정비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향을 하는 거죠. 초기에 살수록 당연히 싼 거겠죠? 네, 싼데 리스크가 더 반대로 리스크가 크죠. 그렇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해지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그 수익적으로는 가장 싸지만 그렇지만 이게 시간이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에 매몰되지 말라고 하는데 네. 대부분 되게 재미난 게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이제 진짜 평생 살 것처럼 고민하면서 사요. 야, 잉크도 안 말랐어요. 또 다른 거 사고 싶대요. 얼른 팔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끝까지 가져간다는 그런 생각을 버리면 좀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수익적으로. 왜냐하면 그런데 한번 경험하면 이거에 대한 상품에 대해서 또 눈이 떠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언제 사야 된다는 거는 각자 다른데 저는 이제 아까 조합이 사업을 관리한다 해서 제가 샀던 시기가 언제냐면 사업하고 관리 사이에 샀어요. 제가. 그러니까 바로 입주를 해야 되니까 저는. 네. 그러니까 지금 단계별로 틀린 거죠. 바로 입주를 해야 된다면 조금 빨리 되는 거를 사야 되고 난 기다릴 수 있어. 시간에 대해서 기다릴 네. 수 있고 수익이 많이 났으면 좋겠어. 그러면 초기에 들어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그렇지만 빈번하게 이렇게 이벤트, 조합이 사업을 관리한다 그 이벤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장치들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 인가 전에 사는 게 좋고, 네. 뭐, 이렇게 후에 어떤 확신을 가지고 또 사는 게 좋고, 뭐, 이렇게 되니까 각자 조금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조금 줄인다면 좀 더 빨리 사는 게. 지금 현장에서는 사실 예전 같은 경우는 저는 사업 시행인가 그 전후로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조합 설립도 믿을 수가 없었죠. 저도 네. 이게 없어진다는 그쪽은 중간 공포감이 단계쯤. 공포감이 되게 심했거든요. 왜냐면은 전 그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끝물이 재개발해서 완전히 뭐 폭삭 망한다. 네. 왜냐면 빌라를 만약에 샀는데 재개발이 안 되면 그냥 썩은 빌라예요. 썩빌인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세입자 물 뭐 세고 그런 걸 관리해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재개발 빌라를 사는 건 재개발 빌라도 사지만 그 다음에 새 아파트를 받는 권리까지 살려고 하는 건데 이 권리가 이제 박탈되면은 사실 그게 조금 힘든 리스크가 있었죠. 네.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 현장에서 봤을 때는 초기도 괜찮다라고 제가 여기 책에도 썼거든요. 왜냐면 그렇지만 그 현장에는 꼭 가보셔야 되고 그 열의가 어느 정도 왜 이렇게 됐냐면 지금 한 텀에 지금 그 재개발 재건축의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그 주변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길 하나 가지고 너는 새 아파트가 됐고 나는 아직도 빌라에 사는 친구가 있다라고 보면 얘는 지금 15억인데 나는 지금 빌라는 가격이 2, 3억. 이렇게 되면 이게 뭐지? 하다 보면은 다시 재조합 설립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면 주변에서 이렇게 집값이 오르는 걸 보면은 우리도 할 수 있다. 네. 그렇게도 하고 요즘에 이제 상품들이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공공재개발, 뭐 공공주도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어떻게든 이뤄내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거죠. 지금 재개발 얘기 나서 그런데 혹시 용산구 용문동 한번 주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보는 게 재개발은 좋아요. 이거는 이제 노후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게 지금 빨간색이 정말 노후화된 그 40년 된 거고요. 신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지금
여기 신대방 사거리에서 여기 완전히 진짜 파랗죠? 네네. 여기는 재개발이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신축이 많으면 안 됩니다. 노후도라는 걸 맞춰야 되잖아요. 재건축은 30년이지만 재개발도 노후도에 대한 점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시면 안 돼요. 재개발할 거라고 해서 여기 사시면 안 되죠. 그럼 어디 사야 돼? 그럼 그래도 여기 이런데. 그렇죠. 이렇게 사야 되죠. 그럼 용산구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용산구에 제가 용문동에 예전에 한번 산 적이 있는데 거기가 빌라가 제가 기억하기로 이 동네가 재개발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빌라를 사신 분들이 좀 있었던 걸 기억을 해요. 용문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어딘지 아는데요. 용문동에서 지금 효창공원 암정. 네, 알아요. 여기 엄청 그 빌라들 많이 사셨는데 네. 지금 보면 이게 파란색이 많잖아요. 파란색이 좀 보이는데요? 안 돼요. 이 정도 보이면 안 돼요. 아. 노후도가 깨졌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좀 더 크게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뭘 해야 되냐면 네. 여긴 진짜 안 된다. 여기는 진짜 그런데 네.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 따로 떼어가지고 네.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서 조그맣게 단독 아파트, 뭐 나홀로 아파트라는 것도 하게 되고 네. 그리고 역세권에 역세권 개발이라고 해서 공공주도 이번에 변창훈 장관님이 이제 주도로 했던 공공주도를 또 네. 시행할 수도 있고 그래서 현장에 가보셔서 여기 뭐 재개발 안 돼요? 그러면 재개발 안 돼.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기 전에 이렇게 이런데 진짜 안 되죠. 이거는 너무 파래서 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용산에서 지금 후암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그 서울역이라든지 용산역에 지금 파란색이 너무 많이 보이죠. 맞네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공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동네 여기는 이게 재개발 될 거라고 사신 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은 뭘 놓친 거죠? 이 주변에 그래서 현장에 가서 신축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재개발도 네. 아까 재건축처럼 30년 연한이니까 네. 아무나 해주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신축이 들어가면 노후도가 깨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노후조 점수가 안 돼가지고 아예 되질 않죠. 엄청 까다로워요. 그 점수가 엄청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5년 동안 거의 조합 설립이 안 돼서 이번에 오세훈 시장이 그걸 좀 낮추겠다. 네. 그래서 공공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현장을 저도 그러니까 무시하고 안 보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이게 너무 노후화되고 이 길이가 찌글찌글하잖아요. 네. 반듯반듯하지 않잖아요. 네. 이런 데가 이제 되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생활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방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공공의 힘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재개발, 재건축은 사고 난 다음에 좀 언제 팔아야 돼요? 파는 시기는 사실 저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서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황금성이 되게 뛰어나요. 어떤 얘기냐면 갭 투자를 하거나 네. 이럴 때면 세입자가 나가고 어떤 시간이 있고 들어와 살아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쵸, 그쵸. 그런데 재개발은 사실 제가 재개발 같은 경우나 재건축도 마찬가지지만 한 번도 집을 가본 적이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아, 실제 그렇게 많이 사고 하셨는데 네. 왜냐면 그걸 알 필요가 없어요. 이미 좋은 입지니까. 그리고 그것을 미리 이제 검색해서 이제 또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그 물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구역이 중요한 거죠. 잘 가는 구역이라면 어떤 내 투자금으로 맞춰서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건의 상태는 근데 너무 썩진 않아야 되는 거고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한 번도 집을 가본 적이 없어요. 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뭐냐면 황금성이라고 그래요. 황금이라고 그래요, 저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프리미엄이 높아지면 프리미엄을 더해서 팔게 되죠. 네. 그래서 사실 물건을 이제 좀 분위기가 부동산이 또 자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는데 조금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팔아야 되는다는 질문에서는 네. 저는 이제 부동산을 거의 팔지는 않는데 네. 더 좋은 물건으로 갈아타거나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어느 정도 내가 수익률이 낮다면 그때 매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문현답이 될 수 있는데 자신에 맞춰서 그것을 이제 매도해서 다른 것들로 갈아타거나 이런 거 있을 때 매도하셔도 매도가 쉽다. 매도가 쉽다. 황금성이 좋다. 부동산은 원래 황금성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데. 주식 같아요, 어쨌든.
자, 그럼 재건축 얘기해봐. 이제 어디에 사야 될지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 서울에서 재건축 할 만한 데는 어디죠? 지금 자치구? 사실 딱 떠오르는 데 있죠. 강남구. 네. 사실 제가 이게 조금 섹션을 조금 나눠봤는데요. 네. 큰 놈, 큰 놈, 그다음에 갈놈, 갈놈, 들어올 놈. 들어올 놈.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네. 정말 큰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구입니다. 그 다음에 서초구. 그 다음에 우리 서울의 중심인 용산구를 지금 재건축이 큰 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갈놈이라는 거는 정말 진짜 막 뛰어가려고 하는 곳인데 네. 사실 예전에 이제 재건축을 많이 했던 송파구입니다. 네. 근데 사실 한동안 이제 헬리오시티 이후로는 거의 이제 재건축 단지가 없지만 지금 활발하게 초기 재건축이라든지 그리고 가장 중심인 잠실주공 5단지도 그러니까 일선이라고 그래요. 네. 그 잠실주공 1, 2, 3, 4 그게 엘스, 리센츠 이런 것들이 1선이라고 하면 2선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도로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송파구에서 보게 되면 원래 지금 잠실주공 5단지는 아직 지금 재건축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 시행 인가를 앞두고 있죠. 네. 근데 이전에 엘스라든지 리센츠라든지 트리지움, 레이크 팰리스가 1, 2, 3, 4, 5 그러니까 주공 아파트였던 거죠. 네, 그래서 사실 바뀌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새 아파트로 재건축을 됐어요. 그래서 이게 왜 갈놈이냐 봤더니 이제 여기는 다 됐고 여기 잠실주공 5단지가 있지만 여기를 1선이라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2선이라고 표현하고요. 네. 힐리우시티를. 그리고 3선은 사실 이제 우리가 정말 대단지인 방이동 쪽에 가면 올림픽 선수촌이 있죠. 올림픽 선수촌 정말 큽니다. 이제 시작을 하게 있죠. 그리고 사실 여기 이제 그 송파랑 가락동이라든지 문정동에도 사실 소규모로 30년 연한된 단지들 중에 조합 설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갈놈이라고 했는데요. 정말 갈놈이 어떤 데인지 한번 보면 이렇게 많은 단지 중에 네. 아까 30년 연한이라고 했잖아요. 30년을 한번 필터링하면 이게 바로 갈놈들입니다. 이 갈놈들 중에서는 여기서 부동산에서 탭을 이렇게 두면은 재건축이 지금 진행한 조합 설립 인가, 제 지도에서도 잘 넣어놨어요. 네. 지금 이게 지금 갈놈들이죠. 아직 올림픽 선수촌은 조합 설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렇긴 한데 재건축을 딱 클릭하니까 아파트로 딱 하니까 지금 또 들어올 놈들이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갈놈들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사실 가장 중심인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70년 된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건 70년이에요. 근데 아직 조합 설립 인가가 난 데가 지금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갈 애들이 보이는 거죠. 네. 왜 이래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의도는? 70년... 정책적인 문제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사실 그리고 여기는 5층짜리 대지 지분이 많이 넓은 거는 아니지만 네. 중층 아파트고 그리고 사실 예전에 한 박원순 시장님께서 용산 여의도 통합 개발이라고 이 여의도와 용산이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해서 정말 시장이 달아올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뜨거운 감자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문제가 그 집값이 상승되는 요인으로 재건축으로 좀 노리잖아요. 네. 그렇지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70년이 갈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들어올 놈은 어디냐? 우리가 딱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요. 사실 그 서울에서 그 택지지구라고 생각되는 곳들이 바로 여의도 옆에 있는 목동입니다. 목동은 지금 30년 연한이 지나서 아직 조합 설립, 그러니까 아직 뭐 안전진단까지도 한 단지밖에 진행이 안 되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얘가 가면 얘도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연한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올 놈입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정말 이게 이주가 되더라도 엄청난 이주.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주 이 목동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목동을 딱 보면은 이제 반대편에 있는 네. 상계동이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택지지구 같은 아파트 단지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올 놈이라고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한 거는요, 재건축 시장은 이게 시장을 가면서 이게 끌어당김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가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차근차근 진행을 해더라도 갈 수밖에 없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큰 놈, 갈 놈, 들어올 놈. 시기적으로는 큰 놈이 지금 제일 빠른 거겠죠? 네, 그렇죠. 뒤로 갈수록 좀 늦어지는. 그래서 좀 그렇긴 하지만 너무 크기 때문에 얘도 사실, 근데 얘가 지금 시장에서 너무 비싸고 크지만 얘가 잘 되면 뒤에서 딱 형님 가고 아우 가고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IMF님 이 큰 놈, 갈 놈, 들어올 놈 이 세 개의 투자처가 있다면 이 중에서 어디를 좀 추천하시는데? 이 돈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 금액 대비? 금액으로 금액. 가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이 책에서도 썼지만 아직 정말 잉태하지도 못한 여의도가 네. 정말 네. 바람이 부르며 해결되지 않을까. 그리고 용산구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강남구에서 뭐 외지 투자자들이 많이 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야, 나 지금 돈 많은데 뉴욕에 뭐 살까? 그렇게 되면 센트럴파크 사 이렇게 얘기하잖아. 우리 삼성전자 사 이런 거랑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그 중국인들도 이제 여기를 보는데 전 세계인이 주목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용산하고 여의도 같은 경우. 원래 강남은 강남스러우니까, 강남이 강남한 거니까, 그냥 걔는 그냥 내비두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죠. 왜냐면 근데 이게 아직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눈에 가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게 또 바람이 불면 또 어떻게 될지 주목해 보셔야 아까 여의도는 보여주셨는데 용산은 어디 쪽이 좀? 용산은 또 크잖아요, 좀. 네, 용산은 정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용산 중에서는 이쪽 동부 이천동 쪽으로 이 한강변으로 또 재건축 단지고 한남 뉴타운이 또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개의 핵심적인 재건축 재개발이 정말 천지개벽이 될 곳이에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네. 상상을 초월한다면 지금 여기서 보면 지금 30년 필터링 걸어놓고 있는 거예요. 와, 엄청 많네요. 여기 다 돼. 여기 일선인데 지금 한강뷰에서는 지금 조합 설립 인가라든지 이제 지금 진행 중이에요. 네. 그리고 그 밑으로 지금 2선으로 지금 아직 30년 연한이 안 돼 있잖아요. 네. 연한이 안 돼 있어도 뭔가를 진행합니다. 그게 바로 리모델링. 얘네는 용산구는 특이하게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이 정말 지금 압축적으로 가고 있어요. 모든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뭐 올림픽 용산 그 가족공원이 또 들었으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센트럴파크처럼 또 어디서 야 한국 가서 뭐 살까 그러면 거기 용산 가족공원 옆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가 주목할 곳이라고 봅니다. 저는. 용산 집값이 들썩거릴 것 같네요. 계속 들썩거렸고요. 그런데 지금 더 들썩거려야 되냐 이러게 되지만 사실 제가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신축의 가치 그러니까 새 것이 된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갈 때 시너지가 엄청나요. 함께 갈 때. 그러니까 함께 갈 때가 어디가 시너지가 생겼냐면 개포동입니다. 개포동. 여기서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신축으로 한번 필터링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개포동에 지금 입주한 단지들이에요. 지금 이게 거의 개포동이 같이 이제 재건축이 되면서 입주가 지금 했고 계속 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개포동 입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어떤 재개발도 그렇지만 한 단지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일어났을 때 시너지가 생기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했던 재건축 중에서 여의도라든지 시작도 안 했고 한꺼번에 다 되고 용산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네요. 갖고 싶네요. 요즘 용산은 마용성이 포함되면 안 된다면서요? 그렇죠. 윗동네 포함된다면서요, 용산은? 왜냐면 용산이 새 아파트가 없는데 근데 마용성이라 잘 말했는데 왜 마용성이냐 그러면 마포하고 성동구가 그전에는 안 오다가 그 좋은 동네가 됐던 이유는 새 아파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마포구는 아이언 뉴타운에서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랑 신촌 그랑자에 막 들어왔고 성동구 같은 거는 옥수동에 이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왕십리도 들어오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했을 때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곳이 입지가 변한다는 걸 마용성으로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용산에도 이제 나중에 곧 들어오게 될 것이다. 자, 그럼 재개발이 활발한 좀 서울자치구는요?
재개발 중에서 4대 천왕을 제가 뽑았어요. 네. 재개발은 재건축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가도 괜찮잖아요. 재개발 같은 지역을 가면 깜짝 놀라요. 사람이 여기 살까? 뭐 어떨 때는 임장 가지 말라는 얘기도 있어요. 흔히 말하는 뭐 서울의 달동네 뭐 이런 표현이 그렇게 있겠죠?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 지도를 보게 되면 네. 이 지금 파란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재개발 지역이에요. 재개발도 마찬가지로 조금 뭉쳐져 있는 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뉴타운이라고 표현하는데 4대 천왕을 뽑았는데 아까 용산에 지금 여기 있었죠. 네. 그 재건축 바로 한남 뉴타운이 바로 4대 천왕 중에 한 명입니다. 네. 4대 천왕 중에 한 명인데 3구역, 2구역, 4구역, 5구역 이게 잘 가고 있습니다. 1구역은 해제가 됐고요. 우리 한남동은 그냥 나인원 한남과 한남 너일로 그냥 끝.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4대 천왕 중에 정말 큰 왕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바로 한남 뉴타운 바로 앞에 지금 우리가 가장 비싼 아크로 리버파크, 잠원동, 반포동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시너지를 주고받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천왕으로는요, 성수 전략 정비구역입니다. 한강뷰네요. 여기도 그러니까 전략 정비구역이라고 해서 이건 오세훈 시장 때 이제 지정을 네. 했는데 그때 지정할 당시에 50층까지 주겠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상강변의 50층을 누가 갖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지금 50층은 트리마제랑 그 다음에 첼리투스 두 개가 네. 있는데 사실 여기서 50층을 주게 된다면 네. 정말 여기는 거의 바뀌게 되죠. 그렇지만 이 수요가 어디서 오냐면 이 압구정에서 옵니다. 예전에 압구정에서 옥수동 며느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압구정에서 뭘 살까 이렇게 보면 한남을 살까 성수를 살까 이렇게 재개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네. 2대 천왕 얘기했고, 그 다음에 3대 천왕은 사실 여기는 지금 아직 새 아파트가 하나도 안 들어선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더 좋은 지역도 있고요. 그 중에서도 반포 옆에 있는 흑성 뉴타운도 있지만, 흑성 뉴타운은 사실 입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노량진 뉴타운으로 가보겠습니다. 노량진 뉴타운은 1구역부터 8구역까지 하나도 해제가 되지 않았지만, 네. 하나도 입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볼모지, 황무지라고 표현할 네.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렇지만 노량진 뉴타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이제 집을 살 때 막 고민을 하면 맞벌이 세건이라고 해요, 제가. 네. 맞벌이들이 살기 좋은 곳이 집값이 오른다. 지금 맞벌이들이 살기 제일 좋은 게 잠실이에요. 잠시 왜요? 그 강남권으로 출퇴근이 가능하고요. 아이들 키우기가 좋고 무리가 되는 학원가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래서 그렇지만 조금 뭐 여의도라든지 이런 데 출퇴근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네. 그래도 가장 맞벌이 세건으로 좋았던 게 그리고 마포 레미안 프로지오도 맞벌이 세건이에요, 사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 노량진 뉴타운은 중심에 있잖아요. 네. 중심에 있으면서 이 3도심, 그러니까 일자리 중에 종로, 여의도는 너무 코앞. 그다음에 강남까지 어떻게 가냐면 9호선인 급행을 타고 또 출퇴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7호선도 있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자리를 다 갈 수 있는 중간 입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뭐 내 집 마련 뭐 그런 상담을 하게 되면 계속 이름이 불리우는 곳이 이제 노량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3대 천왕으로 뽑았고요. 세 번째. 네 번째는 사실 지금 조금 작지만 지금 바로 부가현 뉴타운이 부가현. 여기는 입주를 했지만 아직 정말 큰 덩어리 두 개가 아직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서울의 정말 서울역과 가장 가까운 곳에 그죠.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들이 이제 천지개벽이 되면 IMF님이 그때 말했던 그곳이 이렇게 변했구나라는 것을 이 방송을 듣고 몇 년 뒤에 이렇게 변한 것들을 보면서 재건축 재개발의 힘을 여러분들이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가면 진짜 벌판인데 지금 한번 가볼까요? 제일 열악한 한남 뉴타운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남 뉴타운의 거리뷰를 한번 보면은 이런 데 한번 지그지그 돼 있으니까 이게 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이게 안에 아마 못 들어갈걸요? 이거죠. 소방차 못 지나가요. 그러니까 재개발이 돼야 되는 거죠. 이거 딱지가 다 붙어 있네요. 그리고 노량진 가면 소화전이 있어요.
소화전이 중간중간에 불나면 끄라고 못 각자 지나가니까. 알아서 각자 알아서 좀 끄라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들어가면 좀 죽습니다. 이건 한번 갔다가 진짜 이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열악한 환경 네. 그런 것들도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곳이 정말 천지개벽이 되면서 이제 한강뷰를 느끼게 되는 거겠죠. 4대 천왕이 바뀌는 거. 그럼 두 번째 천지개벽은요? 완전히 구가 변하는 거. 아까 마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제가 볼 때는 동성. 동성? 네. 동대문구랑 성북구입니다. 동대문구는 자체적으로 동대문구, 서대문구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심에 아주 가까운 구였잖아요. 동대문구도 정말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에 네. 지금 거기가 정말 천지개벽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뉴타운도 있어요. 이문희경 뉴타운이라든지 예전에 전농 답신리 뉴타운 이게 다 입주를 했지만 또 군데군데 너무 이렇게 오래된 그 노후화된 집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성북구도 마찬가지로 정말 구릉지도 많고 네. 그리고 따닥따닥 그런 건물들이 많다 보니까 네. 거기 성북구도 장이 뉴타운이라든지 기름 뉴타운이라든지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그 구 자체가 구 위상이 올라갈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 봤으면 이제 또 경기까지는 좀 봐야죠. 경기요? 경기 좀 뭐 다 볼 수는 없으니 뭐 한 재개발, 재건축 한 제가 두세 개씩? 사실 4대청 뽑았는데 사실 제가 돈이 없은 투자자들을 위해서 제일 먼저 강의를 했던 게 성광, 안수였어요. 네. 성남, 광명, 안양, 수원. 여기가 재개발 지역으로 또 괜찮았던 건 네. 오래된 도시였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하고 인접해 있고 서울세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광명은 참 신기한 도시가 뭐냐면 광명을 가면 여기 광명 뉴타운이 있잖아요. 네. 근데 광명은 지금 동마다 신축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철산동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일직동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광명, 여기는 택지지구예요. 광명 역세권 개발. 네. 그리고 또 옆에 가보면 우리가 여기 보면 광명 학원동 같은 경우에는 광명 그 3기 신도시 지정된 데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뉴타운이 가고 여기 재건축이 가니까 있긴 하동이라고 있거든요. 네. 여기가 90년대 아파트인데 지금 재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누가 가면 같이 가게 된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말 새 아파트로 변하는 지역이라고 광명. 그렇게 되는 거죠. 진짜 광명은 뉴타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차근차근 잘 가고 있고요. 네. 아까 서울은 정말 정책적으로나 그 정치적으로 조금 억압되고 안 되고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지만 그 경기도는 다른 시장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광명에 광명 뉴타운이 이렇게 있습니다. 광명을 봤으니까 이제 성남을 한번 볼게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제가 이런 이론을 하거든요. 우리가 지구 사는데 다른 지구가 있을 거야. 네. 나랑 똑같이 막 가는 애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평행이론? 평행이론. 그것처럼 광명하고 성남이 평행이론이 있습니다. 네. 어떤 얘기냐면 되게 재미났던 거는 광명이 오르잖아요. 네. 그럼 같이 가격이 비슷해져요. 그러면 야 성남이 왜 광명보다 싸야 돼? 막 이렇게 되고 성남이 너무 오르면 야 성남이 왜 이렇게 올라? 광명이 올라야지. 이렇게 평행이론처럼 다른 지역이지만 사실 그 어떤 일정한 갭은 주고 있지만 그렇게 되는 이유는 얘가 광명 뉴타운이라서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도 많아요. 성남도 많아요. 여기 성남은 지금 분당 신도시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판교 신도시가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이제 구도심이라고 하죠. 옛날. 그러니까 제가 옛날 지역이 된다 그랬잖아요. 성남의 옛날 그곳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성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지도 보면 반듯반듯하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예전에 서울에 있는 인구를 또 그러니까 억지로 이렇게 이주를 시켰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노후화가 엄청 많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이 가요. 성남이. 그러니까 사실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있으면서 여기 지금 재개발 지역이지만 얘 시세를 또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위에 있는 위례가 있습니다. 탄탄하게 받쳐주죠. 어떻게 보면 그 수요층들을 완전히
딱 잡고 있는 거죠. 네. 지금은 가면 내가 거기 어떻게 살아? 막 그러지만 이게 천지개벽이 돼서 입주를 하게 되고 거기가 산성 포레스티아라는 이 아파트가 있거든요. 네. 이게 재건축 아파트인데 여기가 이제 입주를 하면서 가격이 상승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엄청 많아졌죠. 얘가 잘 가면, 첫째가 잘 가면 그 뒤에서 이제 받쳐주게 되는 거죠. 시세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수요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따라가게 되면 잠실 수요라든지 강남 수요를 성남은 받을 수 있습니다. 뭐 강명은 뭐 왜 못 받아? 여의도 수요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목동 수요도 이렇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요층도 보게 되면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성광, 안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안양. 이게 안양에 보면, 뭐야, 네. 안양은 뭐 이렇게 붙어져 있지도 않는데, 그렇지만 안양 자체적으로 4호선 라인이 있고, 최근에 인덕원 진짜 핫하죠. GTX가 이제 터져줌으로써 더 터져졌어요. 그리고 사실 여기 일기 신도시에 있는 평촌 신도시가 너무 넓다 보니까 사실 여기 싫어 안 가 평촌하고 달라 네. 안 평촌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새 아파트가 들어왔던 여기 지금 어바인 퍼스트라는 아파트가 상승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의 신축에 대한 힘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원래 1호선하고 4호선이 있지만 지금 안양에서는 2개의 노선, 3개가 생겼죠. 이제 GTX. 여기 인덕원을 중심으로 월곶 판교선이라 해서 판교랑 월곶선하고 연결하는 게 생기고 인덕원에서 동탄까지 또 연결되는 2개의 어떤 교통망이 확정됐어요. 네. 들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안양을 또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또 안양의 수요는 또 이 밑단으로도 있지만 또 서울에서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죠. 그 중에 그리고 수원은 되게 오래된 도시잖아요. 정조대왕이 만든 뭐 신도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재개발 단지들이 여기 성남 여기 수원에 보면은 도성이 있잖아요. 네. 여기 남문이라고 합니다. 여기 팔달문 이렇게 돼 있는 이 근처에 지금 너무 오래된 지역이다 보니까 재개발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GTX 신호선이 수원역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돼서 사실 지금 자체적으로 안에 이제 신도시가 다 있어요. 보면은 성남에서도 분당하고 판교 신도시, 네. 수원은 광교 신도시가 있고요. 광명 같은 경우는 광명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안양은 평촌 신도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어디서 수요가 올 것인가. 그걸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이 엄청 큰 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는 성광, 안수를 꼭 놓치지 마시고 봐야 됩니다. 성강, 안수. 그렇지만 제 책에서 보면은 사실 이제 진가를 알아야 되는 세 개의 지역과 뭐 강하지만 별동 부대도 이렇게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사실 다 넣어놓고 싶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조금 알아야 되는 지역을 위주로 넣어놨습니다. 이쯤에서 재건축, 재개발에서 지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동네들을 서울과 경기를 본 거잖아요. 네. 재건축, 재개발 관점에서 사람들이 지금 투자하지 말아야 될 지역, 서울 하나, 경기 하나 오해하고 있는 곳도 있을 것 같아서요. 재개발에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 아까 노후도가 깨진 데 있잖아요. 네. 신축이 많은 데서 뭐 우리가 하자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노후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공공재개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네. 공공재개발을 만약에 후보지입니다. 아직 정해진 게 아닌데 그것을 살 때는 후보지를 살 때는 거기에 거주를 해야 돼요. 거주를 하지 않으면 그 신축 아파트를 주는 입주권의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주도라고 있거든요. 좀 어려운데 공공주도는요. 2021년 6월 29일 이후에 매수를 하잖아요. 그럼 그 권리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신축이라서 재개발 지역이라서 샀는데 그런 걸 되게 조심해야 돼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주느냐 안 주느냐 그걸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고요. 그리고 무턱대고 30년 연한이 됐다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재건축이 되면 부시고 새 아파트를 지면 그 새 아파트도 사실 대지 지분이라고 땅 위에 짓는 거잖아요. 땅 자체가 적다면 사실 1대1밖에 되는 1대1이라는 개념이라면 수익이 생기지 않는 구조. 그러니까 내가 부셔서 내 돈으로 내가 져야 되는 신축을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네. 거죠. 그럴 때는 사실 여기서 대지 지분이 제일 중요해서 네. 대지 지분이 적은 아파트 있잖아요. 네. 너무 오래됐다 그래서 대지 지분이 적은 아파트는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대지 지분도 좀 크고 음. 오래된 30년 이상은 기본인 거고. 네, 기본인데 25년 차도. 네. 그래서 지금 1기 신도시는 그러면 재건축이 될 것이냐. 네. 그런 화두를 던지게 되는데요. 사실 재건축보다는 요즘에 1기 신도시는 리모델링으로 많이 이제 가게 됩니다. 리모델링은 아까 그 자체를 이제 부시지만 다 부시지 않고 골조만 남기고 그렇죠. 리모델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 단지로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하지만 리모델링도 사실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이제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수익이 안 생기다 보니까 100% 내가 또 돈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성공적인 리모델링은 강남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집 너무 낡았으니까 아예 그냥 뜯어 고치고 뭐 일반 분양 필요 없고 내가 내 돈으로 짓겠다. 이런 동네가 있는 거죠. 하지만 1기 신도시 중에는 뭐 한두 개라도 이 일반 분양분이 나오면 그 일반 분양의 수익을 가지고 네. 또 조금 더 분담금이 줄어드니까 그래도 아, 여기서 진짜 네. 옆에 있는 신축은 15억인데 나는 뭐 7억이야. 그런데 내 돈 내고 매덕 내가지고 15억까지 간다면 땡큐. 그러니까 주변 시세가 오르는 곳에서 지금 특히 1기 신도시라든지 용인수지란 곳에서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도 뭐 당연히 대출이라든가 세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뭐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신다면. 지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만약에 초기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살 때는 네. 사실 일반적인 우리 주택담보대출처럼 이렇게 대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조합이 사업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멸실을 하게 되면은 주택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네. 주택담보대출을 못 내잖아요. 그럴 때는 이주비 대출을 또 해줘가지고 이주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대출이라는 것도 똑같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 무주택자나 1주택자만 이제 대출이 가능하고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은 상관없이 똑같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어떤 시세 대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LTV라고 그래서 뭐 서울은 뭐 집값이 뭐 9억이라면 40%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다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40%는 나오지만 그 기준점은 다르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대출을 볼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단계 그래서 제가 계산해 가지고 이때 돈이 4가지 단계로 돈이 필요한 단계를 했고 거기서 대출 부분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주택담보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좋겠고, 근데 세금은 조금 다릅니다. 세금 중에서 가장 좋은 세금이라고 보면 아까 멸실을 해서 주택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양도세 중과라고 해서 주택이 많은 사람들은 중과, 그러니까 더 많이 이제 세금을 내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이 만약에 멸실된다, 관리처분 인가가 나온다면 중과가 되지 않는. 그리고 사실 멸실되니까 네. 취득세도 또 싸지고 요즘 주택이 더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적으로는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세금하고 대출을 잘 모르시는 분은. 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출은 그냥 주택하고 비슷하다. 네. 세금은 조금 주택보다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책을 읽으시면 네. 편할 것 자세한 같아요. 책을 보고. 왜냐면 이게 불인이들을 만나다 보면은 한 번도 대출을 내보지 않아서 대출이라는 것도 익숙하지 않은데 요거에 대한 것들을 설명할 때 참 어려운데 네. 제가 이제 앞서간 선배로서 얘기하면 정말 부동산 투자라든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출을 꼭 알아야 됩니다. 진짜로. 그쵸. 대출 공부가 선행이 돼야 되는 것 그쵸. 같아요. 레버리지를 해야죠. 근데 그게 사실 저도 첫 투자할 때도 대출이라는 걸 되게 두려워하고 그랬었어요. 당연한 것 같아요. 빚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두렵지만 그것을 이용할 수 있다면 네. 좋은 거겠죠. 근데 대출 얘기 나서 그런데 이제 곧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우리나라도. 어쨌든 금리 인상되고 하면 이런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좀 커지고 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좀 이런 거는
자기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만 해야 되는 거겠죠? 감당하는 선에서 하는데 이게 그러다가 사실 만약에 내가 5억짜리를 집을 샀는데 3억을 대출을 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 이게 집값이 떨어져서 만약에 3억까지 가면 내 그 대출금 3억에 팔아도 그걸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만약에 5억이 10억이 되면 3억이면 괜찮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대출은 사실 집값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이 달라지긴 하는데 이자라는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원리금 상환이라고 해서 그걸 계산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미래 소득을 끌어다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도 열심히 근로를 해야겠죠. 재건축, 재개발이 어쨌든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청약이라든가 그냥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보다는 좀 더 어렵게 생각하시고 조금 더 위험한 것도 사실 어느 정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좀 뭔가 그게 위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과 그 다음에 위험하지 않으려면 좀 어떤 걸 우리가 좀 주의하면 되는지 한번 정리 한번. 사실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 지금 서울 너무 비싼데 못 사잖아. 그렇게 되지만 사실 우리 아까 대한민국은 지금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편견을 먼저 너무 비싸잖아. 그거는 서울에 국한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서울 자체적으로 속도가 안 나는 것도 있지만 다른 지역은 지금 다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또 편견 중에서 그 지역을 보면 막 낡고 아까 그 건물 이렇게 보면 이걸 내가 이렇게 비싼 돈으로 사야 돼? 그렇지만 그것이 나중에 미래주택으로 된다는 거를 또 상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재건축, 재개발이 처음은 어렵습니다. 어렵다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책으로서 조금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고자 했고요. 하지만 이 지식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대한민국에 살 건가요? 김 작가님 대한민국 살 거예요? 10년 뒤에도? 당연히 살아야죠. 저는 이민 갈 생각은 없어서 저도 10년 동안 뭐 계속 대한민국에 살 거라면 여러분들이 10년 뒤에 대한민국에 살고 내 집 마련을 하겠다면 이 상품을 놓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국에 지금 이런 재건축,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전국에 있는 아파트나 주택이 좀 많이 나이가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1950년 그 6.25 전쟁 이후로 정말 초토화되면서 거기서 똑같이 진행이 이제 지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문화도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같은 시기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오래된 사람들이 살았던 그 동네도 재건축이 재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이 왔다. 재건축, 재개발의 시간이 왔다. 이제 10년 동안 이제 갈 일만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위에 있는 제일 상단의 카테고리는 결국 부동산이잖아요. 지금 부동산 집값이 어쨌든 계속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많은 분들은 이제 끝물이다. 더 이상은 이제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IMF님한테도 지금이라도 집 사도 되는지 여쭤보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요걸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질문하면 그렇게 말해 사지 말라고. 이제는. 진짜요? 네, 사지 말라고. 농담으로 아니면? 아니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못 산다고. 그리고 꼭지가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얘기냐면 제가 그러면 그 두려움이 뭘까라고 봤을 때 하락장, 집값이 떨어질까봐 두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방법 중에서 제가 다시 이제 내 집 마련할 때 2005년도에 지나면 똑같은 그 시장하고 똑같았습니다. 그때 시장하고 사실은. 뭐 전세도 없었고 집값은 계속 오르고 그런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 집 마련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필요한 것도 있고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사진 않았어요. 제가 주변에서 보게 되면 내 집 마련을 할 때 집값이 많이 오를 거라 생각하고 집을 사지는 않습니다. 어떤 집에 대한 그 매수 타이밍이라든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져보면은 사실 매도는 그러니까 싼 듯 팔고 매수는 비싼 듯하게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 때는 항상 내가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 두려움을 상쇄시키는 방법은 공부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러면 공부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러겠냐면 초심자 행운이었다라고 보고 사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요즘에는 유튜브라든지
기사라든지 책이라든지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그 두려움을 상쇄시키면서 네. 하락장에서 견딜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집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내 집 마련 중에서 대출을 너무 많이 낸다면 또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기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나 이번에 놓치면 나 이거 상승장이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 아까 뭐 사지 말라고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버스는 계속 옵니다. 재건축 재개발도 지금 네. 청약도 계속 옵니다. 이 지금 지도에서 아까 봤던 뭐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들이 그냥 단지 재건축 재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청약으로 와요. 메비우스 띠처럼. 그래서 또 그때 또 청약하시면 됩니다.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이제 좀 종잣돈이 모자른다면 또 청약을 하시다가 그리고 이런 상품도 있다. 갈아탈 때라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 나는 조금 더 일찍 종잣돈이 적으니까 초기로 들어가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수도권에 사는데 서울 올 때 뭐 자동차로 갈까, 지하철로 갈까, 기차로 갈까, 버스로 갈까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은 또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서 이제 청약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 재개발까지 한다면 다양하게 선택지가 많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또 알면 좋다. 알겠습니다. 자, 김작가TV 오랜만에 1년 만에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뭐 시청자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을까요? 김작가TV 애청자로서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제일 좋죠. 풀버전 해주시는 거. 저도 풀버전 많이 보는데 우리가 이런 좋은 채널을 항상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작가님, 김 작가님한테 힘이 되는 댓글이라든지 공감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게 돈 들어가는 일이 아니니까 네. 저는 항상 감사하더라고요. 이게 보면은 그래서 공감을 계속 누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채널이 있어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도 얘기할 수 있어서 김작가TV에 내년에도 또 매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야말로 뭐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저 같은 또 채널을 인터뷰. 하신 분들 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네, 오늘 만남의 손님은 IMF의 정지영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